아이테신과 반진자의 테크 테크 톡톡. 톡톡. 네. 강혜령 기자님. 잘 한번 봐요. 네. 네. 아, 우리 강혜령 기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사신 방송인데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막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필드에 완전히 그냥 밀착해 있기 때문에 안석현 기자나 우리 강혜령 기자는 이렇게 만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참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테신과 반친자의 테크톡톡이라고 해서 아반테. 네, 아반떼 아니고요. 아반떼인데 우리 강혜령 기자하고 월간 아반떼로 이제 지금 할지 뭐 좀 이제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월간 아반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뭐 요즘 반도체 정말 이슈 많죠? 이슈 네. 많았죠. 네. 제가 대표님 첫 촬영한 지가 한 1년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죠. 몇 달 전입니다. 그렇죠. 몇 달, 불과 몇 달 전이지만. 네네, 그렇죠. 와, 제 텔레그램 채널도 그렇고, 정말 반도체 쪽으로 관심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올릴 이슈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말 바쁘게 보냈고, 대표님 채널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 상단에 이제 우리 반친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 텔레그램 채널에 가끔 제 피드를 옮겨주시잖아요. 아, 그때 그렇죠. 약간 네. 콜통과한 느낌 받아요. 네.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샤웃아웃을 해주셨구나, 이러면서, 마음 놓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제가 콜을 안 해도 그냥 이미 검증된 IP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일단 우리 서로 띄워주는 거 그만하고. 네. 요즘에 이제 그 우리 HBM 쪽에서 네. 제일 핫한 게 사실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의 소송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참 미묘하게 끼어가지고, 야, 니네 싸우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또 수주를 줬잖아요. 그죠? 발주를 네네. 줬고. 그 우리 강 기자가 보기에는 네. 두 회사 간에 지금 기술력 격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대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사실 HBM으로는 거의 글로벌 1위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HBM의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뜻이고 양산력도 굉장히 좋다는 뜻인데 그 회사에서 사실 주문량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년까지 거의 캐파가 거의 다 차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도 하는 아주 바쁜 와중에 그렇죠. 그런 와중에 공급망을 다변화 시도를 하고 또 어떤 업체를 퀄을 선정을 할 때 이걸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퀄 과정이 굉장히 세밀해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것이 있지만 예, 뭐 분기별로 굉장히 퀄을 세밀하게 본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장비의 퀄이 됐다는 거는 양산용으로 못 쓸 만한 장비는 아니다. 바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퀄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HBM3용이다. 아니면 8단용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는 거는 정말 양산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HBM3 이 12단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낮다. 예, 정말 평가절하한다. 이런 거는 전혀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점 미리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대등하다라는 기술의 기준은 HBM3E 기준인 거고 HBM4에서는 또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뒤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극존식각 얘기를 이게 맞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램리서치 텔, 기라성 같은 두 애처 업체들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장비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칩메이커들도 계속 이 상태를 비즈니스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원가 절감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솔 벤더보다는 듀얼 벤더로 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그래서 한화 쪽에도 긴장을 줄 것 같고 한미반도체에도 지속적으로 긴장을 주면서 어떤 경쟁
그런 다음에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수요업체가 예. 그 공급망 밸류 체인을 꾸릴 때 당연히 이제 예. 하는 방식이고 네. 정말 불가피할 때는 뭐 EUV 장비처럼 이제 그렇죠. 솔밴드를 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EUV하고 뭐 TC 본더를 같은 기술 레벨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우리 강 기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뭐 이거는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또 기술이 업데이트되면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게 사실 뭐 거의 뭐 글로벌 정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 적이 또 내일의 동지가 되고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거래를 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광록원 회장님 때부터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간에 자꾸 이제 틈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러 분들이 또 생각이 갈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계속 TC 본더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팩트인 것 같으나 삼성이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메인 벤더는 지금 세메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전에 신카와도 정말 중요한 벤더고 신카와를 천안 사업장에 굉장히 많이 깔아놓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세메스도 지금 TC 본더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세메스가. 그런 어떤 협력의 끈이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를 쓸까?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관계 그런 관계가 이게 또 다른 장비 회사가 있잖아요. 뭐 J사 네 그런 이거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예, 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 아니, 근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쵸.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굉장히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 예. 어쨌든 그 둘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로 굉장히 지금 좋은 그렇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관계를 트기가 쉽지는 않고 삼성 입장에서도 이거를 과연 예전 사건을 뚫을 만한 뭔가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게 좀 인문학적 감성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삼성 특유의 어떤 감성이 있다고 저는 예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떤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게 어떤 과거 승리의 DNA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미 한미반도체의 어떤 TC 본더를 세 자릿수 정말 100대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고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아성을 깨야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어떤 최초의 기술로 한번 전세를 역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상황에서 그들이 썼던 장비를 또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건 뭔가 카피의 측면이 있다. 1등의 자존심으로서 좀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감성이 삼성 어떤 DNA적인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 감성적 측면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쉽지 않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뭐, 이게 또 사실 정답이 없는 예.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이라는 건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저도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보면서 삼성한테 잘렸던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잘된 회사가 한미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실제로 또 잘됐던 회사들이 보면 이제 테크윙하고 고영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고, 실제로 잘리면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살아남은 회사들이 한 그 정도 4개인데, 일단 한미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스페셜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보면 고영 테크놀로지는 잘렸다가 10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 레퍼런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테크윙도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 간에 어떤 니즈가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그거는 이제 그 한미 반도체가 네. 얼마나 이제 자존심을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쉽지 않죠. 네, 한미 네, 반도체 그 캐릭터상. 캐릭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얼마나 또 좀 더 기존의 협력사들하고 다른 대우를 해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뭐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좀 더 지켜보면서, 이건 뭐 사실 전망일 뿐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감정적인 댓글은, 네, 지양해 주시도록, 네,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향 H20이 이제 판매 중지됐는데, 사실 중동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인프라 수출을 확 열어줬어요. 이제 바이든은 그때 빈살만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중동은 믿지 못할 약간 동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뭐 돈만 잘 주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이것 때문에 완전 들썩거리고 있어요. 사실 지정학적인 변수 때문에 지금 글로벌, 특히나 AI 밸류체인 주가들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HBM 수요는 어떻게 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HBM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아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인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도 계속 엔비디아의 AI GPU를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이슈 위에 좀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의 힘이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정학적 이슈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위에 어떤 시장의 니즈를 과연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AI의 어떤 거대한 정말 뭐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어떤 행성에서 파도가 이만큼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런 어떤 시장의 요구와 수요를 꺾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AI 반도체 수요는 너무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어떤 딥시크 사례처럼 범용의 AI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정말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그 엔비디아 딥시크가 나왔을 당시에 젠슨 황이 이 GPU 수요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견지를 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AI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AI GPU에 들어가는 HBM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세계 각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사실 AI 관련해서 뭐 대통령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AI 100조, 물론 각축전이 벌어졌지만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100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더 부자인 나라들, 아니면 더 AI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 정말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AI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고, 그 AI 칩 시장에서 1위인 엔비디아 칩도 늘어날 거고, 또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도 HBM을 원할 거고, 예, 저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HBM 공급이 조금 과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삼성의 진입. 그 정도 이슈가 있으면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예, 근데 정말 삼성은 캐파로 때려부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HBM에서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퀄을 기다리면서 생산량을 축적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대표님께서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전환, HBM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는 변함이 없을 거다. 더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진입이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AI 수요는 이게 뭐 정말 이제 10년 사이클이니까 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제 서버린 AI나 이런 수요들을 주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역시 하겠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길게 말했는데 딱 한 번에 야마를 딱 잡아주셔서 야마. 네, 맞습니다. 네. 리듬문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리듬을 잘 써야죠. 맞습니다. HBM4는 결국 이제 루빈 아키텍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필드 쪽에서는 어떤 이 상용화 시점이라든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HBM4 쪽에서도 사실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많이 레이더에 잡혀요. 이미 보도자료로 나왔긴 하지만 3월 정도에 3월 맞죠? 3월에 엔비디아의 워킹 샘플을 제공을 했다. 이 워킹 샘플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준비가 된 성능이 나오는 샘플을 엔비디아에 넘겼고 그 이후에 샘플 단계가 또 많은 걸로 알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어떻게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접하면서 아 그래도 정말 이게 기술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네. 3E 다음에 HBM4도 가는 게 참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원래 당초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엔비디아 그 로드맵으로 보면 HBM4E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부터 채택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HBM4는 그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MR 머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일단 투트랙으로 계속 간다고 공식 오피셜리는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좀 비언어적인 어떤 뉘앙스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은 MR 머프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상황을 보고 다음 12단이나 16단쯤에 예, 하이브리드 분명히 적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는 예, 계속 견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들리는 건 그런 느낌이 드네 이렇게. 그러면 HBM4는 일단 HBM3E에서는 8단에서 12단으로 메인이 시프팅 된 거고 네네. HBM4부터는 이제 12단에서 16단으로 간다 보세요? 아니면 12단이 그냥 더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12단이 메인스트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16단으로 가기 위해는 일단 기존의 인풋 아웃풋수가 1024개에서 1048개로 늘어나는 게 결국 기술적인 어떤 부담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HBM4에서 12단도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듣긴 했어요. 물론 뭐 SK하이닉스가 16단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HBM4를 설계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IO 수가 2배로 늘어나는 작업 그리고 12단 자체가 주는 어떤 난이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의 난이도 극강의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한 단, 2단 쌓는 거야. 사실 그것도 리스크한데 이거를 12단을 이게 곱하기로 올라가잖아요, 수율이.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쉽지 않다고 저는 들어서. 저는 이번에 HBM3 블랙웰에서 보면 8단하고 12단 단가 차이가 60%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12단에서 16단 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 4단 더 올리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게 페이퍼로 보는 분들은 이거 뭐 12단, 16단 금방 간다고 막 하지만 막상 필드에서는 네. 그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공정을 좀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12단의 수율이 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 이유가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어떤 독점력이 지속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근데 또 보면은 얼마 전에 또 학회를 갔을 때 이게 작년에 나온 결과이긴 한데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3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어느 정도 성능에 어떤 갖춰야 할 열이라든지 성능 같은 거를 퍼포먼스를 다 패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부 인증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는 그러니까 않다. 결국 연구개발에서 만들어내는 샘플 수준은 이제 되겠지만 결국 이게 수율하고 직결되면 이게 마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 대표이사면 언젠가 삼성이 들어와서 여기도 막 그 마진이 굉장히 박해질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그러면 최대한 지금 부가가치가 있을 때 많이 뽑아 먹어야겠다. 캐시를 많이 쟁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SK하이닉스 대표님이라도 그런 생각. 언젠가는 이 HBM도 머추어될 시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그렇죠. 이 MR 머프에서 많이 뽑아 먹고 그렇죠. HBM3이든 4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자기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굳이 게임 체인저를 해서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또 같은 거잖아요. 출발선이니까. 감가상각적인 뭐 그런 맞습니다.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산업을 20년 동안 보다 보면 거의 마인드가 제조업체 사장님들하고 비슷해지는데. 저는 8년 봤지만.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보셨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소캠 이야기를 하나요? 아, 소캠 가시죠. 네. 소캠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